제3장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 집행인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민사집행법 본연의 문제에서 중요한 건 경매죠. 경매. 부동산 경매 이런 건데, 민사집행법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변호사 시험의 정식 시험 과목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나올 수 있는 건 민법하고 민사소송법에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사실은 전부 명령, 추심 명령 같은 거예요. 추심 명령. 물론 여기 이거 말고 특별 현금화 절차라는 게 있긴 합니다. 근데 거의 실무에서 쓰이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뭐 민법 공부 조금만 하셔도 판례 읽어보시면 맨날 나오죠. 전부 명령, 추심 명령, 뭐 가압류. 그러니까 민사집행법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시면 이 용어 자체가 생소해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생소하고 시험에 나오면 문제를 제대로 못 풀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냥 용어만 썼을 뿐이에요.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민사집행법 문제를 낸 게 아니고 용어만 썼는데도 시험 문제 푸는 사람이 내가 잘 모르니까 아유 내가 모르는 뭐 이상한 쟁점이 숨어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니까 그 불안한 마음에 푸니까 집중이 더 안 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에서도 이런 민사집행법 문제들이 나왔고요. 하니까 사실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해두셔야 되고 시험을 떠나서 실무에 나가면 뭐 맨날 부딪히는 겁니다. 맨날 부딪히는 건데요. 이 전부명령, 추심명령 이게 도대체 뭐냐 얘기는 맨날 나오는데 뭐냐 하면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자 집행을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압류, 현금화, 배당의 과정을 거친다고 했잖아요. 그죠? 요거는 시험에 나오기 힘들어요. 그죠? 이 현금화 절차가 경매일 수도 있고요. 금전 채권, 물론 여기서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 집행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금전 채권입니다. 금전 채권,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건 금전 채권의 현금화 방법이에요. 이게 현금화 방법. 금전 채권의 현금화 방법입니다. 추심 명령은요, 추심 권능을 주는 거예요. 채권자 대위권 쓰지 말고. 전부 명령은요, 채권 양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민법의 채권 양도는 당사자 약정에 의한 거잖아요. 전부 명령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한 채권 양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뒤에서 자세히 합니다. 그러면 현금화 절차니까 압류가 필요해요. 압류가. 그래서 압류를 받고 법원에 신청해서 전부 명령 또는 추심 명령을 받아요. 그런데 실무에 가보시면요, 이 두 개를 그냥 동시에 해줍니다. 동시에. 그냥 법원에서 그렇게 해줘요. 어차피 압류 받은 다음에 당연히 이 절차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해줍니다. 물론 이게 역전되진 않아요. 전부 추심 명령을 먼저 해주진 않아요. 압류를 해서 잡아놔야 그거를 현금화 절차를 할 거지 않습니까? 실무에 나가면 압류 추심 명령, 압류 전부 추심 명령을 동시에 해준다. 그 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요 간단한 부분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1절 총선인데요. 로마자 1번 집행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뭐다?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이다.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이다. 자, 뭐냐면요. 제가 첫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금전 집행 이런 말이 있었어요. 금전 집행이 뭐냐? 금전을 집행하는 거냐? 자, 이런 어려운 말보다 헷갈리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금전 채권에 기초한 강제 집행 이런 말이 있었고요. 금전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 이런 말이 있었어요.
조금 용어가 다르죠. 기초한 하니까 뭐겠어요? 근거를 얘기하겠죠. 뭐뭇에 대한 하니까 어떤 대상을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자, 금전 집행하면은 이거랑 동의어예요. 금전 채권 집행 이러면은. 자,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집행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 제 화살표는 돈 받을 거 있는 사람이 뭐 받을 거 있는 사람이 채권자라고 했어요. 채권자가 있는데 B가 채무자예요. 돈을 갚으면 정말 좋아요. 돈을 갚으면 이 사회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법률가도 필요 없죠. 당사자의 신의 성실에 따라서 모든 질서가 이루어지니까요. 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뭐가 있어요? 부동산이 있죠. 그 다음에 동산, 유채물 등이 있어요. 그 다음이 얘가 갖고 있는 채권 등이 있을 거예요. 채권, 여기서는 채권 그 밖에 재산권에 대한 거예요. 자, 부동산에 대한 거는 뭐 압류 등이 있겠고, 동산도 압류할 거예요. 채권도 압류할 거예요. 여긴 뭐 C에 대한 채권 등이 되겠죠. 뭐 C에 대한 채권. 여기는 본인 소유가 되겠죠. 본인 소유. 여긴 말 그대로 채권이다 보니까 뭐 C에 대한 금전 채권이나 또는 자기 비소유의 목적물이 있어요. 뭐 부동산이 있는데 일단 C한테 이전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돌려달라고 하는 뭐 C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저 때문에 안 보이시나요? 잠깐만 이렇게. 예. 자,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거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동산에 대한 게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실무상은요, 이쪽이 가장 많이 문제가 돼요. 저런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금전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은 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B가 C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금전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하는데, 이거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 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 금전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인데, 그 강제 집행을 하는 근거가 뭐냐? A가 B한테 금전 채권을 갖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위의 개념이에요. 금전 채권에 기초한 강제 집행은 이렇게 부동산, 동산, 채권 등을 다 포괄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채권, 금전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을 이 제3장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부동산, 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왜? 민사 집행에서는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보시는 변호사 시험에서는 안 중요해요. 과감히 생략하고 금전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로마자 1번 집행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이라고 했죠. 그럼 채권에는 금전 채권과 유채물의 인도나 권리 이전의 청구권이 있다. 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생각하시면 돼요. 힘드시면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 나머지 부분은 그냥 무시하시고요. 자, 집행 적격. 집행할 수 있어야 된다. 집행할 수 없는 거는 백날 뭐 압류해봤자 안 되죠. 자, 1번. 독립된 재산권일 것. 뭐 좋은 말입니다. 그 자체가 처분할 수 있는 독립된 재산이고 현금화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다른 권리와 함께일 경우에만 처분할 수 있는 재산권, 즉 변제기 도달 전의 이자채권, 보증채권은 단독으로 집행이 대상이 될 수 없다. 자, 민법 가장 기초적인데 한번 할까요? 기본 채권이 있죠. 내가 돈 1억 원을 꽂았어요. 그럼 이자가 붙겠죠. 이자는 뭐로 나눠집니까? 기본적 이자채권과 지분적 이자채권으로 나눠지죠. 지분적 이자채권은 뭐예요? 이미 도래한 거예요. 자, 1억 원
7월 뭐 31일까지 갚아라. 안 갚으면 이자가 붙는다. 근데 오늘 날짜로 보니까 뭐 9월 31일이에요. 변제기. 이자가 붙겠죠? 쓱쓱쓱 붙었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뭐예요? 지분적 이자 채권이에요. 이미 발생한. 변제를 안 했으니까. 9월 30일 이후에는 장래에 도달할 채권이란 말이에요. 얘가 갚으면 발생 안 하겠죠. 그래서 지분적 이자 채권은 이자긴 하지만 독립된 채권입니다. 이런 거는 집행할 수가 있지만 기본적 이자 채권, 변제기 도달 전의 이자 채권은 집행 적격이 없다. 독립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입니다. 제가 물 한 모금만 마시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인데요. 이 부분. 다음 페이지. 취소권, 해제권과 같은 형성권은 압류할 수가 없어요. 성격상. 이러한 형성권은요, 채권자 대위를 통해서 대신 행사한 다음에 그러면 취소의 또는 해지의 효과가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따라서 원상회복이 되잖아요. 그때 돌아오는 재산권을 압류해야 돼요. 이런 겁니다. 이게 어떤 법리랑 똑같냐면요. 자, 이런 식이에요. A가 B한테 채권이 있는데 금전 채권이 있어요. B는 C한테 뭐가 있다? 금전 채권이 아니라 무슨 취소권, 해제권 요 단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취소권이나 해제권에 뭐 압류할 수 있습니까? 가압류가 가능해요? 안 돼요, 이거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A가 채권자 대위권, 민법상의 채권자 대위권을 통해서 얘를 대신 행사해요. 하면 목적물이 넘어오겠죠. 뭐가 됐든. 그 목적물을 다시 압류해라 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구조랑 비슷하냐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압류한 경우랑 똑같습니다. 말씀드리면, 자, 동일하게 A가 있죠. B한테 금전 채권이 있어요. 돈 받을 게 있는데 이 C한테, B는 C한테 뭐가 있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소이청 약자로 쓸게요. 그럼 요거를 압류를 할 수는 있어요. 요건 압류가 가능해요. 요거는 아까 취소권과 형성권은 압류가 안 된다고 했죠. 요거는 반대로요. 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압류할 수가 있어요. 압류할 수가 있어요. 주의할 거는 그 대신 전부 명령이나 추심 명령으로 받아올 수는 없어요. 그 뒤에서 설명드리겠는데 압류 후에 전부나 추심 명령은 할 수 없어요. 압류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압류하고 전부 명령, 추심 명령 해버리면 부동산을 얘한테 넘기는 이상한 모양새가 돼요. 마치 막 중간 생략 느낌 비슷하게 되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압류는 가능한데 전부 명령, 추심 명령은 안 된다. 현금화 절차로. 그러면 압류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압류한 다음에요. 보관인을 선임해서 권리 이전 명령을 해요. 여기 일반적으로 법원 집달관이 되는데요. 법원 공무원이나 B라고 하는 소유자의 법정 대리인 정도가 되는 보관인을 선임해요. 얘의 법적 지위는 법정 대리인입니다. 물론 법원 공무원이 되는데 얘 앞으로 부동산을 넘겨라 해요. 물론 B명입니다. D명의가 아니고 B명인데 D가 그걸 다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D명의로 할 수는 없죠. D가 소유자가 아니니까. B명의로 하는데 D가 법정 대리인의 지위로서 그거를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끝났냐? A는 뭐 해놓은 게 없어요. 그냥 B 앞으로 부동산 돌려놓은 거밖에 없어요. 그럼 이 부동산에다가 또 압류를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시스템하고 좀 비슷하죠. 네, 지우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이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3번 국내에 존재하는 재산권일 것, 뭐 당연한 얘기죠. 4번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일 것. 자, 양도할 수 없다면 아까 말한 뭐 전부 명령이든 추심 명령이든 이게 다 양도를 전제로 하는 건데 집행 대상이 될 수 없죠. 권리의 성질상 양도성이 없는 것과 법률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것이 있는데 각주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채권 양도에 있어서 양도금지 특약을 할 수가 있어요.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는데 이 채권을 양도를 해요. C라고 하는 사람한테 양도한다고 합시다. 그럼 얘를 이제 양수인이라고 하죠. 받으니까. 얘를 양도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넘겨줘서 요게 이렇게 이전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일로 해라. 얘는 소멸되고 이렇게 되는 관계인데 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런 양도하지 말아라 라는 양도금지 특약을 할 수가 있어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니까. 근데 이 양도금지 특약이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을 미치고요. 이 C가 이 양도금지 특약에 대해서 악의여야 돼요. 악의. 이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게 옛날 표현이죠. 요즘은 뭐 입증 책임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증명 책임이라고 하죠. 입증 책임은 또 채무자가 부담해요. 그러니까 과실도 아니고 악의예요. 악의를 대법원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고 그래요. 단순 과실은 또 안 돼요. 거기다가 입증 책임을 채무자가 부담하니까 양도금지 특약을 해놔도 사실상 넘기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양수인이 선이라면. 그러니까 이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고 해서 뭐 양도할 수 없는 재산권이기 때문에 압류를 못한다, 이런 주장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권리가 아닐 것. 이거는 뭐 민사집행법하고 특별법에 있는 건데요. 뭐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이 이제 조금 중요한 부분.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압류금지 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압류금지 채권. 네, 여러분이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은 좀 아실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을 제가 하려는 건지. 자, 사용자가 있죠. 뭐 여러분들은 이런 표현, 이건 뭐 그 노동법상, 근로기준법상 표현인데 뭐 회사 이런 건 뭐 더 익숙하게 아실 거예요. 회사가 있다. 근데 근로자의 주된 의무는 근로 제공 의무고요. 사용자의 주된 의무는 임금 지급 의무 플러스 근로 수령 의무입니다. 근로자의 근로는 중등 품질이어야 됩니다. 민법 기준으로요. 그럼 뭐 임금을 줘야죠. 임금을 줘야 되는데 옛날은 뭐 직접 돈을 줬죠. 월급 봉투 그래가지고 뭐 아버님들이 거기서 또 얼마 빼먹는 재미가 쏠쏠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주죠? 임금을? 은행에다 준단 말이에요. 은행에다가 KB 뭐 예를 들어서 KB 계좌 이체를 딱 시켜버려요. 일로 임금을 안 주고. 그러면 얘랑은 무슨 관계가 되냐면 임금 채권 관계가 아니라 예금 채권자고 예금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에 어떤 다른 채권자가 있다고 쳐요. 이런 C 이런 애들이 있는데 임금이다. 압류해야지. 가능하죠? 압류해야지. 됩니까? 안 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뭐 다 안 되는 건 아니고 2분의 1만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민사집행법에는. 근데 다 안 된다고 일단 봐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압류를 못하죠. 여기에는. 압류하면 큰일 나죠. 그런데 요건 다르단 말이에요. 임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금 채권 관계니까 여기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이요. 민사집행법 246조 제2항과 제3항이에요. 요 부분 좀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특히 선택 과목으로 노동법을 선택하신 분들은 요 부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로마자 3번 집행 절차인데요. 압류, 현금화, 배당. 이거는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집행 절차는 압류, 현금화, 배당의 과정을 거친다. 전부 명령과 추심 명령은 그 셋 중에 어디다? 현금화 절차다. 그래서 압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압류와 현금화 절차인 추심 명령과 전부 명령을 함께 내려주고 있다. 편의를 위해서.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제 2절 이제 금전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입니다. 이제 금전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 자, 로마자 1번 의의인데요. 금전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은 금전 채권에 기초한 강제 집행의 한 유형.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채무자의 재산 중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금전의 급여를 구할 수 있는 각종의 청구권에 대하여 하는 강제 집행을 의미한다. 자, 1번. 집행의 대상이 되는 금전채권이란 건 뭐냐?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경우 외화채권도 포함되지만 특정 금전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특정 금전채권은 뭐냐면 동전 수집하거나 화폐 수집하는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1982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된 그 지폐를 원한다. 그럼 그 사람한테 이거는 돈이에요? 뭐예요? 특정물이에요. 특정물. 이건 금전채권이 아니라 특정물 또는 유체물 인도 청구권에 대한 집행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줄 쳐져 있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으로 압류 채권자가 얻게 된 추심 권능은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추심 권능에 대한 가압류 결정은 무효이며 심지어 추심 권능을 소송상 행사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받는 건 역시 추심 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도 무효이다. 두리두리 판례가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간단히 이겁니다. A가 있어요. 그래서 B한테 받을 금전채권이 있는데 B에 마땅한 재산이 없어요. 근데 잘 보니까 얘가 또 C한테 금전채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압류를 해요. 그 다음에 현금화 절차로 뭐를 했다? 추심 명령을 받아왔다. 추심 명령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 A에 또 다른 무슨 채권자가 있었어요. A에 또 다른 채권자 D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A의 재산을 보니까 요게 있겠죠. 요거 금전채권 있겠죠. 요거 압류 가능해요. 요거 압류 가능해요. 압류해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받아오면 돼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A가 B가 C한테 가지고 있는 채권에다가 압류도 하고 추심명령도 받아왔네? 얘는 뭐 압류를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을수록 좋잖아요. 자기 채권이 많이 보장이 되니까. 아까 배당 문제 보세요. 자기 채권 만족받기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들은 압류를 어떻게 하려 하면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디서도 받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에도 한번 압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했더니 안 된다. 심지어 이 추심 명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소송이 추심해소예요. 추심해소는 뭐냐? 추심 명령을 받아오면 C가 착한 C라면 자발적으로 돈을 줘요. A가 될 땐 A한테 돈을 줘요. 근데 이 추심 명령이 강제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C가 안 주고 버텨도 그만이에요. 나 몰라. 추심 명령?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 그때 제기하는 게 추심의 소예요.
웬만하면 다 이깁니다. 추심의소에서는. 그럼 이 추심의소에서 승소를 해가지고 승소 확정 판결에 의해서 그래 이 추심금을 지급해라 이럽니다. 추심금 지급해. 여기에다가 압류를 해도 안 되더라. 어차피 너의 권능은 너의 고유의 채권이 아니라 이걸 통한 추심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추심권은 압류를 할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네, 그럼 2번 집행 절차인데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도 다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절차와 마찬가지로 압류, 현금화, 배당의 순서로 진행된다. 뭐 이것도 당연히 설명드렸어요. 자, 그 부분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로마자 2번 압류 절차인데요. 1번 압류명령의 신청 방식.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요, 채권자의 압류명령 신청에 따라 개시됐는데 압류명령의 신청은 추심명령의 신청이나 전부명령의 신청 또는 특별한 현금화 명령의 신청과 병합하여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 실무에서는 오히려 병합을 당연시해서 처리해요. 그 다음에 2번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인데요. 보통재판적,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인데 예외적으로 다른 곳들이 있더라 뭐 알아두시면 되고요. 압류명령의 내용은요. 자,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227조를 한번 다 보시면 좋아요. 보시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는 취지 이외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 대하여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 그 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어떤 의미인지 뒷부분하고 연결되거든요. 자, A가 채권자입니다. B가 채무자예요. 당연히 금전채권이 있겠죠. 여러분 그냥 다 금전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외의 것은 실무에서 거의 문제가 안 되고요. 교수님들도 잘 모르세요. 그리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시험에. 금전채권이에요. 무조건. 그럼 B와 C와의 관계에서 보면 얘도 채권자거든요. C한테는 얘는 채무자고. 그래서 이 C의 지위를 우리는 여기서 제3채무자다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실무 나가면 여러분 압류 및 뭐 전부명령, 추심명령 이런 거 송달돼서 오는 거 맨날 볼 겁니다. 정말 법률 쪽에 종사하시면 정말 압류의 나라에 살고 있구나 뭐 이런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압류를 하는데 명령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제3채무자는 B한테 요 채권이 압류당했습니다. 그래서 요 채무자한테 지급하지 마세요. 요렇게 와요. 그 다음에 채무자는 뭐다? 요 채권 너 멋대로 처분하거나 영수하지 말아 그래요. 영수는 뭐냐면요. 변제 수령을 말해요. 제3채무자가 갚으려고 하면 받지 말아라 이거예요. 너는 받을 권능이 없다. 추심 권능이 없다. 자, 이행 청구권은 뭐냐면 이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행해라 라고 했는데 추심 권능은 이행하고 나서 그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B는 어정쩡해요. 청구는 할 수 있어요. 청구는 왜? 압류를 했다고 해서 이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되느냐? 소멸시효 정지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물론 A한테 뺏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자기가 회복해서 자기 채권이 될 수도 있고 A가 거짓 압류를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가장 채권에 비해서. 그러면 자기 채권을 지켜야 되거든요. 이 채권은. 그러면
비록 지금 당장은 추심, 내가 수령할 수 없지만 소멸시효는 정지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소송을 할 수는 있어요. 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멸시효 정지되죠? 소송은 할 수 있지만 그 확정 판결에 의해서 제3채무자한테 강제 집행할 수도 없고 제3채무자가 갖다 바쳐도 받지 말아라. 영수. 처분은 뭐냐면 이 채권을 딴 데에다가 팔아먹지 말아라. 뭐 양도를 한다든지 또는 채무자가 수틀리니까 에이 어차피 내가 못 먹을 거 채권자 A도 못 받게 해 라고 해서 뭐 면제해 줄 수 있죠. 채무 면제. 양도. 이런 행동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행동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법률 관계에 대한 처분은 가능해요. 즉 뭐냐?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이런 채권 관계가 나오게 됐던 본래적인 계약 관계 있을 거 아니에요. 본래적인 계약 관계에 대한 해제나 취소는 가능해요. 여기다 조금 더 강조하면 계약 인수까지도 가능해요.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채권 자체를 면제나 양도한다든가 하는 식의 처분은 안 된다. 요건 뭐다? 채권 자체의 처분이 아니라 채권이 발생하게 된 기본적인 법률 관계에 대한 처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채무자에게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 요 압류만으로는 그 정도까지 아시면요. 그냥 100%입니다. 이거 100%. 자, 그래서 다시 책 내용으로 돌아오시면요. 위 압류선언 가운데 제3채무자에 대하여 하는 지급금지 명령은 채권 압류의 본질적 효력에 관한 것으로서 그 기재가 없으면 압류명령이 무효이다. 이런 겁니다. 자, 4번 압류명령의 효력 발생 시기인데요. 이제 여러분 법률가이기 때문에요. 요거를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 압류에 이런 효력이 있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가 어딘지 그걸 알아야 어느 게 우선하는지 아까 배당 같은 배당의 제문제에서도 보면 효력 발생 시기를 알아야 되잖아요. 소멸시효 기산 좀 알아야 되고 언제 이행기가 도래해야 하는지 알아야 되고 날짜를 정말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보시면 채권 압류 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압류 명령이 송달된 때이다. 이겁니다. 보시면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 저당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지만 이를 공시하기 위해서는 등기부상 채권 압류의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대상물이 부동산일 때.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또는 정부 명령의 경정 결정이 있으면요. 자, 압류랑 추심 전부가 병행해서 같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런데 조금 잘못 내려진 것 같아서 이때쯤에 경정 결정을 해요. 다시. 그래도 이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압류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그런데 이 경정 결정이 말이 경정이지 이거랑 너무 달라요. 동일성이 인정 안 돼요. 그러면 이때부터다. 자, 4번 압류 명령의 효력범인데요. 압류의 효력은 압류 명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피압류 채권의 액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압류된 채권의 전부에 미칩니다. 전부에. 특별히 그 한도를 지정했다면 그 채권 범위 내에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압류명령의 효력은요. 종된 권리에도 미칩니다. 압류된 채권을 위한 저당권, 질권 등의 담보물권에는 물론 압류 뒤에 발생한 이자채권이나 지연손해금 채권에도 미치고요. 그러나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채권, 지분적 이자채권이 되겠죠. 거기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네, 이제 5번 압류명령의 당사자들의 지위인데요. 뭐 전부 명령이라든지 추심 명령 내용을 설명드릴 때 뭐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추심명령, 전부명령에 있어서 공통되는 부분을 지금 설명하는 거고,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들으셔야 뒤에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씩 읽으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압류명령의 당사자들의 지위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죠. A가 있습니다. 채권자죠.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저는 화살표 방향이 이렇습니다. 채무자, 다시 또 C가 있죠. 얘는 B와 C 사이에서는 채권자, 채무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명을 놓고 볼 때는 얘를 제3 채무자라고 하죠. C는 A의 채무자는 아닙니다. 이게 바로 전부명령, 추심명령, 이걸 통틀어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당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그냥 A, B, C 이외에 전혀 다른 D라고 하는 제3자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과연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일단 압류채권자입니다. 압류채권자 누구겠어요? 얘죠, A. 압류채권자입니다. 압류채권자. 얘가 B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B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를 하겠죠. 압류. 자, 이 과정은 압류, 현금화, 배당의 과정을 거친다고 했고요. 이때 현금화 과정이 추심명령, 전부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현금화 절차가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압류채권자는 압류채무자가 얘죠. 얘 압류채무자. 압류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하거나 제3채무자에게 변제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집행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자,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으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추심명령이 되는데 제3채무자에게 이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져요. 또한 너의 채권은 압류되었다 이런 게 떨어지는데, 그럼 채무자한테는 어떤 내용이 떨어지느냐? 임의로 이 채권을 처분하거나 영수하지 말아라 그랬죠. 처분 또는 영수의 금지. 기억이 나십니까? 처분 또는 영수의 금지. 하지만 뭐는 가능하다? 기본적인 법률 관계, 법률 관계의 처분은 가능하다. 그게 대표적인 게 해제, 취소, 계약 인수. 채권 양도가 아닙니다. 계약 인수라고 해서 계약 당사자의 지위 이전, 포괄적인 지위 이전을 말합니다. 판례가 이건 있어요. 이것도 있어요. 요건 아직 없습니다. 취소는. 즉 어차피 이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하거나 변제하는 거는 네가 압류에 위반한 거기 때문에, 압류의 처분금지호에 위반한 거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집행 절차를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압류 채권자가 압류 명령을 얻은 것만으로는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취득하지는 못하고 현금화를 위해서 별도로 추심 명령이나 전부 명령을 받아야 한다. 이거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압류 채무자입니다.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압류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입니다. 처분은 채권 그 자체를 이전하거나 양도죠. 소멸시키는 행위, 면제, 상계, 이거죠.
내가 C한테 받을 게 있는데 A가 압류를 했어요. 에휴, 내가 못 먹는 돈 A도 못 먹게 해야지. 채무 면제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뭐 지급의 유예 등이 있습니다. 조건 성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며 영수는 변제 수령을 의미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2번 설령 압류 명령에 반하는 채무자의 처분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 행위는 압류 채권자에 대하여만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이게 압류 명령의 처분 금지효인데요. 처분 금지효가 절대적인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 채무자가 압류된 이후에도 압류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할 수 없고 배당 요구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게 뭐 별 얘기는 아니고요. 압류의 효력 중에 처분 금지효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법은 이 처분 금지를 절대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줘요. 뭐냐? 너와 나 사이에서만 제3자는 알 바 아니다 이겁니다. 즉 뭐냐? 만약에 B가 이 C한테 갖고 있는 채권을 만약에 뭐 여기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양도를 했다고 칩시다. 양수인이에요. 잘 안 나오네요. 이렇게 처분을 했다. 양수인에게 처분을 했다. 갑이라는 양수인에게. B의 행위는 A에 대해서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위반한 거예요. 따라서 처분금지효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 거래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B의 다른 채권자들, 뭐 을이 있었어요. B의 다른 채권자 을이 있는데 여기다 압류를 하려고 그래요. 을이 뭐 다른 채권자 을이 있는데 여기다가 나 압류할래? 할 수 있나 없나? 못 한다는 거죠. 왜? 이 채권 자체가 처분이 돼서 부존재하니까 넘어갔으니까 압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설명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처분금지효가 절대적이라면 이 채권 양수도가 일어날 수가 없죠. 계속 여기 있는 거죠. C에 대한 채권이. 그러니까 B의 다른 채권자 을이 여전히 압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압류의 처분금지효는 상대적 효력이라는 거, 그 부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 압류 채무자는 압류가 있은 후에도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해서는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이므로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등의 현금화 절차가 있을 때까지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부분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즉 압류에 의하여 피압류 채권의 소멸시효까지 중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압류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멸시효 정지 등을 위한 이행해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는 없다입니다.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압류를 했어요. 그러면 B가 C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가? 아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압류당한 건 맞는데 나 압류는 인정해. 근데 내 채권이 소멸당할 것 같아요.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행해소를 제기할 수는 있어요. 이행해소를 제기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으면 확정 판결에 의한 소멸시효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10년이 되죠? 10년? 소멸시효만 연장할 뿐이지 추심 권능은 이미 뺏겼기 때문에 추심 명령을 같이 받으면 뺏겼기 때문에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4번 또한 채권의 발생 원인이 기본적 법률 관계를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설명드렸죠? 이거 아주 중요해요. 가압류 때 한번 다시 합니다. 자, 다 제3채무자입니다. 제3채무자는 바로 얘죠. 얘 C. 제3채무자는 집행 당사자는 아니지만 압류 명령으로 인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죠?
채무자에 대한 지급은 압류 채권자를 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무효이다. 압류의 본질적 효력이고요. 제3채무자는 압류 당시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렇죠. B한테 대항할 수 있었는데 이게 압류당했다고 해서 A한테 대항 못한다고 한다면 B는 언제든지 가장 채권을 만들어서 A 같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압류 명령이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한 경우 원인 채권의 압류의 효력은 어음이나 수표 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당연하죠. 압류 이전이니까. 제3채무자는 어음이나 수표의 소지인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지급이 압류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으로서 압류된 원인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지급금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인데요. 이 부분은 요 압류와 관계돼가지고 민법에서 이제 상계 쪽에 보시면 요게 나오죠. 요게 나오는데 민법 제498조인데 어려워요. 이해도 안 되고, 그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왜 어렵냐? 사실은 민사집행법이나 민사소송법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판례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뀌어왔어요. 바뀌어왔다기보다는 조금 범위를 넓혀놨죠. 그래서 어려운데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법 제498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 실은 압류 또는 가압류예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C겠죠.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자, A가 압류를 했어요. 압류를 했는데 C가 그 압류 이후에 B에 대해서 채권을 취득했어요. 회피하죠. 그럼 채권을 취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계 처리할 수 있겠죠. 이 채권은. 근데 상계를 하려고 보니까 A의 압류가 설정돼 있어서 이 압류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압류 이후에 채권을 취득하면 상계 금지 이렇게 했습니다. 상계 금지. 이렇게 하면 반대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압류 이전에 채권을 취득하면 상계 허용이에요. 그죠? 조문만 놓고 보면. 근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1, 2, 3, 4 이런 식으로 바뀌어와요. 어떻게 바뀌어오느냐? 처음에는 물리 반대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이거 뭐 바보가 아니면 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압류 이전에 채권을 취득한 것 플러스 변제기, 다른 말로 이행기겠죠. 이행기 도래까지 요구를 합니다. 판례가. 왜? 압류 채권자를 좀 많이 보호해 주려고. 즉 이 상계가 허용되는 범위를 좁혀놔요. 그래야 압류 채권자가 보호되겠죠. 그러다 1번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 보면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압류된 채권이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어야 한다. 양채권이 모두 변제기 도래해서 상계적상에 있어야 된다. 아주 엄격했죠. 그러다가 바뀌어요. 상계적상에 있지 않더라도 자동채권만이라도, 얘가 자동채권이죠. 자동채권. 변제기 도래하자. 그냥 쓰겠습니다. 왜? 이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C가 기한의 이익을 자기가 포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동채권만이라도 변제기 도래하자. 더 나아갑니다. 양쪽 다 모두 변제기가 도래 안 했어요. 근데 양쪽 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변제기는 도래 안 했는데 지금 이제 뭐 7월 1일이라고 합시다. 근데 자동채권은 변제기가 10월 1일이에요. 수동채권은 11월 1일이에요. 둘 다 변제기 도래 안 했죠. 어쨌든 간에. 근데 시간이 흘러 가면 얘가 먼저 도래할 거는 뻔하죠. 그죠? 그거예요. 상계적성이 있지 않더라도 주 채권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자동채권이 피압류 채권이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 장래에 변제기가 자동채권이 먼저 또는 동시 도래하면 이거 그냥 외워 놓으셔야 돼요. 이거 상계에서 맨날 나오는 문제입니다. 기록형이 됐든 사례형이 됐든 너무 내고 싶어요. 이거 진짜. 이렇게 점점 넓혀옵니다. 판례가. 심지어는 이게 좀 예외 판례긴 한데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느려요. 아까 여기 10월 1일, 11월 1일이라고 그러는데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12월 1일이에요. 12월 1일. 그럼 안 되잖아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예외적으로 수동채권의 변제기를 12월 1일까지 땡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뭐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여기 있으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자동채권에 있으면 실질적으로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앞선 것 같지만 12월 1일이다. 이 경우에 상계를 허용하자. 물론 반대 해석보다는 범위가 작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최초 판례보다는 점점 범위를 확대해서 반대 해석과 가까워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게 판례의 경향입니다. 이건 뭐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자꾸 나오는 쟁점이니까 그냥 둘둘둘 저처럼 외우세요. 그냥 둘둘둘 설명할 수 있게. 판례 표현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3자입니다. 제3자는